오늘은 그 임대차 관계에서 원상 회복, 원상 복구의 입증 책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원상 복구, 원상 회복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하기 그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원상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상태가 당연히 정확하게 파악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상식적으로도 맞고 또 다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도 당연히 그게 꼭 필요합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법적 분쟁을 하게 되면은 금전 청구, 손해배상 이런 부분으로 이제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뭘 입증해야 되느냐? 임대차 개시하기 전에 상태는 요러요러 했는데 당신이 임대차 하면서 요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원래 전 상태로 못 돌려놨기 때문에 그 상태를 돌리는데 얼마의 돈이 드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입증, 그것이 이제 임대인의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임대인이 주장하고 입증하고 하는 그런 부담을 임대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임대차 계약 현실 한번 보실까요? 계약서에 보면은 원상복구 의무가 기재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문방구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문방구 계약서에 그냥 박혀 있는 계약 만료, 임대차 종료할 때 원상복구한다, 임차인은 뭐 이런 식의 이제 서식화된 인쇄된 형태로 원상복구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임대인의 입증 책임이 임대차 개시하기 전에는 상태가 요러요러 했는데 임대차 후에 임차인이 이렇게 고쳐서 안 해놓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그거를 원상으로 돌리기 위한 비용은 어떤 부분이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든 책임들이 다 임대인한테 이제 부담이 가해지는데, 지금 달랑 원상복구 한다라고 하는 부분만 적어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라든지 계약 내용의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생각들이 다 다르고, 물론 뭐 이제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해놓고 나서 자기가 시설했는데 뭐 이렇게 딱 잡아 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건 양심불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기억이 안 난다거나, 또는 그 정도도 해야 되느냐, 원상복구를 쓰다 보면은 이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내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범위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될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주거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살면서 이제 벽에다 못 박는 거, 그죠? 그런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주거 생활 하다 보면은 못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상생활을 위해서. 근데 그런 정도는 허용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꼭 못을 박아야 되느냐, 다른 이렇게 나중에 훼손이 안 되는 그런 부착물 이런 부분으로 뭐 걸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쉽게 떼질 수 있는, 벽면에 손상을 안 가는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도 이제 임대인의 생각도 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 서로 계약에서 미리 정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걸 다 이제 판사한테 해결하라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다 판단하겠어요. 못이 만약에 뭐 큰 못이 아니고 못이 적당한 못이 뭐 그것도 아주 최소한 정도만 박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원상복구 임무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지, 또 그 못을 이렇게 박아놓은 부위, 위치 이런 부분도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게 원상복구의 그 나중에 다툼, 분쟁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넣어야 됩니다. 계약서가 좀 이렇게 꼼꼼해져야 되고 또 두툼해져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게 뭐 못 박는 위치라든지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못을 하나 박았을 때 얼마에 어디에 박았으면 그 배상을 얼마 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도 이제 그거를 숙지하고 부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적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돈을 상당히 물어줄 수 있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거기에 계약이 어긋나지 않도록 본인이 스스로 조심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그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그죠?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잣대 이런 부분이 계약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계약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은 서로 오해 소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오해받을 만한 부분은 안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분쟁 자체를 줄이는 그런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에서 이게 많이 다뤄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다른 서양과 달리 계약 문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약한 거죠. 그걸 미리 이제 계약서에 집어넣어 놓게 되면은 뭐 저렇게 꼼꼼한 사람이 있나,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뭔가 그 인식을 심어주게 돼서 그런 부분이 싫기 때문에 그냥 일단 넣지 말고 간단하게 계약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쟁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일단은 원상태, 그죠? 임대차 시작하기 전에 원상태가 뭐였냐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그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만약에 원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뭐 계약서에 뭐 글로 쓰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동영상을 좀 찍고 그 다음에 많은 사진을 남겨두는, 그죠? 많은 사진을 계약서에 첨부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단은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상이 훼손됐다. 그죠? 임차인이 사용하다가 뭐 고의든 부주의든 간에 원상이 훼손됐는데 그게 제대로 원상 회복,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계약서에 미리 넣어놓을 필요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만약에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손상되면은 얼마, 그죠? 만약에 뭐 집에 샹들리에 같은 거 좀 비싼 샹들리에가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깨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얼마,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두게 되면은 나중에 적어도 분쟁의 소지는 좀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거를 액수를 안 정해두고 만약에 법정에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샹들리에 가격을 두고 논쟁을 좀 벌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샹들리에가 뭐 또는 벽장이 신품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썼던 오래된 물건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중고품 가격 이런 부분도 입증을 해야 되는, 또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부담되는 그런 불편함, 그 다음에 재판에서 굉장히 재판이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어떻게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라고 하는, 가격적으로 이렇게 정해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원상복구 의무가 조금 이렇게 그 원상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합의, 계약이 좀 충실하게 지켜지기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 상태에 관한 그 자료들,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좀 자세하게 첨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에 담긴 원상태의 뭐 어떤 재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그 다음에 원상이 훼손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상 액수,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정해두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부적인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배상 합의라 그럴까요? 요런 부분이 발생하면 얼마, 못 하나당 5만원,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좀 합의,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나중에 법정 갔을 때 조금 분쟁이 수월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관련된 그 중앙지방법원 2012년 5월 24일 요 판결을 보시면은 임차인이 이제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을 다 못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돌려달라, 공제된 보증금을 돌려달라, 요런 이제 소송인데, 왜 못 돌려받았냐면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그걸, 야, 원상 회복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 비용으로 내가 얼마를 까겠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그냥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소송을 한 케이스인데, 뭐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액 사건으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법원 홈페이지라든지 뭐 판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유가 나와 있는 판결들인데요. 소액 사건은 우리가 소액사건 뭐 특례법인가요? 그런 법에 따라서 이유를 안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소액사건들이 워낙 많고 또 신속한 재판에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 이유를 좀 안 써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사건들,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 원상회복에 관한 사건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판결을 검색해도 뭐 잘 안 나오고요. 액수가 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뭐 상가 점포, 규모가 큰 상가 점포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비용도 뭐 몇 억씩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그 원상회복 비용 자체는 그렇게 나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임차인이 합리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 못하고 간 부분, 임대인은 이제 덜 됐다라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건들 보면은 이제 뭐 액수가 이제 몇 천만 원 이런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뭐 주거용 그 임대차, 아파트 임대차 이런 경우는 뭐 원상회복 비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우리가 소액사건 기준이 현행법상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다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유가 없이 그냥 결정이 나고 대부분 다 판사도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뭔가 뭐 엄격하게 가리려 그러면은 감정 신청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다 뭐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왜냐하면 조정을 잘 안 따르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또 괘씸죄 이런 부분 그 부담이 좀 있어서 조정으로 대부분 다 해결되고, 또 조정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유 없는 판결 이유가 없는 그런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 실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도 하여튼 그런 유형의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 쟁점이 그겁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상회복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원상회복 비용을 임차인이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약정이 미리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차인이 도장을 찍었던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약정에 따라서 임대인이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자기가 주장하는 그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줘버린 이런 경우인데 법원은 결론적으로 그 약정이 이제 무효라고 봤던 거죠. 한번 읽어보면요. 명도시 구조물에 대한 파손, 오손의 원상회복은 임대인이 시행하고 그 비용은 임대인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은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임대인 결정에 따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다. 계약 내용이 뭐 이게 뭔가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계약 내용이면은 그 계약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그 계약 내용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또 반대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무효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약간 이제 우리가 민법에 그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이런 부분이 무효다라고 하는 부분이 민법에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있죠. 103조 사회상규 위반되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무효다. 그래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 원상회복의 그 입증 이런 부분을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을 해보니까 임대인이 그런 부분을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제 없이 다 돌려줘라. 보증금을 전품 돌려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 그런 판단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거용 임대차 같은데요. 주거용 임대차뿐 아니라 상가 점포 임대차에도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원상회복, 내가 그 정하는 대로 따라 내가 정한 비용을 수용해 이런 부분에 약정들이 계약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사적으로도 이렇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이제 대규모 그 상가 임대차 이런 부분들이라 그러면은 또 공정거래법상 약관이라고 하는 논리에 따라서도 약관이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하게 되면 또 무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에 따라서도 무효가 되는 그런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이런 부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르죠. 그게 임대차가 이제 임대인 위주, 임대인이 그냥 갑인 그런 임대차 관계는 점점 지금 해소되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계약 내용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임대인이 이제 그런 계약 내용 자기가 일방적으로 써놓은 거기에 도장 찍어요. 안 찍으면 나 계약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원상회복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입증 책임, 임대인이 입증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그 불이익은 임대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만 적어도 임대인이 부당하게 손해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도 사실은 약자라고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할 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상 회복, 원상 훼손 이런 부분을 또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망가뜨리고 나서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분야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통해서 좀 충분히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